우리는 왜 마음속 불안과 분노에 갇히는 걸까요? 진짜 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왜 때때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며 심지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끝없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의 숲속에서 헤맬 때면 과연 진짜 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내면 깊이 자리한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리고 마침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며 이 오랜 여정의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겼던 내면의 풍경을 마치 정교한 지도로 그려내듯 우리의 감정과 자아를 탐험할 길을 제시해 주었죠. 이 지도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해답을 품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류가 걸어온 이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문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감정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고 부족 내부의 갈등 속에서 분노와 슬픔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 복잡한 감정의 실체를 이해할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우 속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표류하는 것과 같았달까요? 감정은 그저 막연하고 거대한 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고대 그리스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격언을 통해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안의 자아를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죠.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의지,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광장이나 아카데미에 모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색하며 인간의 본질과 감정의 근원을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동양 문명에서도 영혼과 감정을 신비롭고 상징적인 벽화나 유물로 표현하며 내면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통찰은 있었지만 감정이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찾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막연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헤매는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중세의 신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로 보며 특히 뇌 속의 송과선이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주장했죠. 그의 심신이원론은 감정마저도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해부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시계를 분해하여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지식인들은 살롱에 모여 열띤 논쟁을 벌였고 인간의 감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말 독일의 비렐름 분트 교수가 라이프치히 대학의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며 이성의 시대는 감정 해부학의 결정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분트의 실험실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하고 의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분석하려 했죠. 마치 화학자가 물질을 원소로 분해하듯 인간의 마음도 측정 가능한 요소들로 나눌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숫자로 표현하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다소 차갑고 인간적인 면모를 간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막연했던 감정의 세계에 과학적인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감정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며 나를 이해하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희망이 어떻게 더 깊은 내면의 심연으로 향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 차례입니다. 비렐름 분트 교수가 개척한 심리학 실험실은 감정을 해부하고 측정하려는 인류의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과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인 눈금으로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 너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심연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은 곧 인류를 또 다른 혁명적인 탐험으로 이끌었습니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한 의사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억압된 기억이나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마치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의식은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그 아래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억눌린 욕망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꿈이야말로 무의식으로 향하는 황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 이성의 억압이 느슨해진 틈을 타 무의식 속의 메시지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믿어왔는데 사실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발견은 그야말로 익숙했던 자아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다 갑자기 거대한 지하 호수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순적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궁금증과 함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내 안의 충동들은 왜 이토록 강력한지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죠.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은 무의식의 개념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융은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이는 마치 인류의 오랜 역사와 문화, 신화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보편적인 상징들과 원형들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영웅 이야기나 어머니상, 현명한 노인 같은 이미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원형들인 셈이죠. 융은 이러한 원형들이 우리의 꿈과 상상, 예술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어둡고 불쾌한 측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욕망이나 열등감, 혹은 공격성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통합해야 진정한 자기, 셀프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여야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프로이트와 융의 무의식 심리학은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는 단순히 이성적인 의식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신화,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 같은 무의식의 심연 속에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인류는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로운지 깨달으며 내면의 지도를 한 겹 더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따라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탐험해 볼 차례입니다. 무의식의 심연을 탐험하며 내면의 복잡성을 깨달았던 인류는 이제 그 심오한 지도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이후 심리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과 왓슨의 연구는 감정마저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후 다시는 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감정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고 변한다는 깨달음이었죠. 스키너는 보상과 처벌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 행동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문제 행동 교정에 효과적인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행동주의가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반응 기계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등장한 것이 바로 빈본주의 심리학이었죠. 매슬로는 인간에게 누구나 자기 실현을 향한 타고난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씨앗이 꽃을 피우듯 우리 안에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내재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로저스는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을 신뢰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고통스러운 감정 역시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한 학파도 있었습니다. 바로 긴지 행동 치료, CBT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도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 대신 바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감정은 훨씬 평온하겠죠. CBT는 이처럼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생각 패턴을 찾아내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하며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양의 지혜와 서양 심리학이 만나 마음챙김, 마인드 팰리스이라는 개념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죠.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대신 잔잔한 호수 위에서 물결을 관찰하듯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분노, 슬픔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올 때 억지로 밀어내거나 회피하는 대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같은 수련을 통해 마음챙김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유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의 심연에서부터 행동의 패턴, 생각의 고리, 그리고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에 이르기까지 인간 내면의 모든 면모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다채로운 도구들을 제공해왔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신호이자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삶의 부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인류가 오랜 시간 쌓아온 이 지혜의 지도를 따라 스스로의 길을 밝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감정과 직결된 해답을 제시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깊은 탐색 끝에 우리가 마침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이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죠.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꾸준히 탐색하고 발견하며 또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마치 미지의 숲을 헤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험가처럼 우리 내면의 지도를 따라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하거나 억눌렀던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자 우리를 더 큰 이해와 진정한 성장으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거나 통증을 통해 이상을 알리듯
마음의 아픔 역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무작정 밀어내거나 회피하는 대신 기꺼이 마주하고 그 의미를 탐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내면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자기 자신과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면의 진솔한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고통스러운 감정마저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성장의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며 너른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게 빛나듯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난 후 우리는 한층 더 견고하고 평화로운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은 우리 삶의 깊은 평온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해 줍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불안과 예측 불가능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에 휩쓸려 힘겨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가 수천 년간 꾸준히 쌓아온 심리학이라는 지혜는 바로 이런 순간에 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줍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던졌던 근원적인 질문부터 최첨단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까지 이 모든 지식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분명 미래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복잡한 길을 혼자 외로이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탐구하고 깨달아온 지혜의 지도를 따라 용기 있게 우리 스스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밝혀졌으니까요. 이 지도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고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낼 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겁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온함과 지속적인 성장이 바로 우리가 이 지식 스토리텔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